책방 별곡 오디오북. 안녕하세요, 책별님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책은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 부동산입니다. 저자 김원철, 출판사 RH 코리아. 그럼 시작할게요. 강남의 아파트를 오래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승자가 되었을까? 그저 장기적인 투자가 우리에게 큰 부를 갖다 주는 건 아니다. 그렇다면 왜? 그건 바로 강남이라는 곳이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성장성이 큰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바로 그 성장성에 투자한 사람은 당시 정보를 빨리 알아서 오르려고 할 때 사고, 내리려고 할 때 팔아서 큰 이익을 남긴 사람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큰 수익을 냈다.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것처럼 40년 전에는 강북의 단독주택을 팔면 강남의 아파트 2채를 살 수 있었다. 그런데 10년 전부터는 강북의 아파트를 팔면 강남의 아파트를 살 수 없게 되었고, 지금은 강북의 아파트를 팔아도 강남의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강남은 왜 이렇게 성장한 것일까? 사실 지금까지 나는 그 이유에 관해서 부동산적인 측면에서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을 단 한 명도 보지 못했다. 답변이라고 해봐야 정부가 대규모 개발을 했고 강제로 학군을 이전시켰고 투기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을 올렸다 정도다. 과연 그럴까? 그건 강남 부동산 가격이 오른 이유에 관해 정치적 측면만 살펴본 것이다. 경제적 측면을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강남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지역이 된 가장 큰 이유는 강남이 평지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평지가 서울 전체로 봤을 때 매우 희소했다는 것이 주요한 이유다. 물론 그 상황에서 한국 경제의 놀라운 발전이 기폭제가 된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경제력이 올라가면서부터 사람들은 좀 더 쾌적한 지역을 찾게 되었고, 그러한 쾌적한 조건을 완비한 곳이 바로 강남이었다. 장기적인 트렌드, 장기적으로 성장성이 큰 곳에 우리의 자산을 배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우리는 종종 주변에서 오래전에 구입한 부동산이 강남인지 강북인지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 사례를 보곤 한다. 미래에도 또다시 벌어질 것이다. 어디에 베팅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자산은 매우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제는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되었다. 혹시 아직까지도 백신이 개발되면 코로나가 없던 시절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생각을 바꾸는 것이 좋을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가 오히려 우리에게 편리함과 효율성을 안겨주었기 때문이다. 어쩔 수 없이 재택근무를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 그게 편해졌다. 물론 여기에는 기술의 발달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어렵고 불편한 줄만 알았던 재택근무가 기술의 발달로 오히려 편한 일이 된 것이다. 비대면 지침을 지키기 위해 직원을 줄이고 셀프 계산대와 챗봇 등을 사용했는데 이런 것이 기업의 비용을 확 줄여버렸다. 직원을 다시 채용할 일이 없어진 것이다. 게다가 예전에는 온갖 맛집을 찾아 돌아다녀야 했는데 굳이 돌아다니지 않아도 맛집이 주는 즐거움을 쉽게 체험할 수 있게 되었다. 포장 기법과 배달 기술, 배달 앱 등이 개발되고 발전하면서 생긴 일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는 돌아가지 못한다. 코로나는 어차피 우리에게 도래할 미래를 보다 앞당긴 역할을 한 셈이다.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을 이렇게나 바꿨는데 부동산이 변하지 않을 리 없다. 향후 20년을 주도하게 될 방향에 관해 우리는 민감해져야 한다. 향후 그 가치가 점점 높아질 대상과 낮아질 것을 이 책에서 이야기할 것이다. 우리 모두가 잘 알듯
부동산은 한번 매수하면 쉽게 바꾸기 어렵다. 그래서 많은 이에게 있어 부동산 거래는 평생 몇 번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향후 가치가 점점 높아질 대상을 고르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이유다. 1장 새 시대 새로운 블루칩. 코로나 이후의 회사 생활이란 꼭 필요할 때만 사무실에 출근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가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미 오래전부터 탈서울 현상이 시작되었지만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수도권 일대의 대형 주거단지들의 가치는 더욱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우선 매일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고 꼭 출퇴근 시간에 맞춰 이동해야 할 필요가 없어진다면 굳이 서울에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진다. 알다시피 사람들이 서울에 거주하길 싫어해서 탈서울화가 생긴 것은 아니다. 서울의 집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 대안을 찾아서 서울을 떠나게 된 것뿐이다. 하지만 재택근무가 가능해진다면 서울에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진다. 쉬운 이해를 위해 이렇게 비교해보자. 서울의 빌라에서 살래? 수도권 대형 아파트 단지에서 살래? 라고 묻는다면 수도권 대형 아파트 단지를 선택할 사람이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거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서울의 빌라가 아예 전망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서울의 빌라 중에서도 신축과 중소형은 선호도가 여전할 것이다. 그러나 서울의 대형과 구축 빌라는 향후에도 특별한 개발 이슈가 없는 한 가치가 올라가기는 힘들다고 봐야 한다. 그리고 재택근무가 일상화되면 교통거리의 중요성은 매우 작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수도권 일대의 쾌적한 주거 환경과 편의시설 등을 잘 갖춘 대단지 아파트들은 서울 내 아파트와의 가격 할인율을 크게 좁히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다. 2장 사람들은 새로운 면적을 원한다. 코로나로 인해 재택근무가 일상화되면 집은 어때야 할까? 온종일 집안이 식구들로 북적거리게 되면서 피곤함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당연하다. 코로나 이전에는 가족 구성원들이 직장과 학교로 나간 뒤엔 여유롭게 누릴 수 있던 공간이 집에 머무는 이들이 늘면서 다소 좁고 갑갑하게 느껴진다. 예전에는 잠깐씩 사용하던 집안의 업무 공간을 이제 장시간 사용하게 되면서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 없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우선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집이 좀 커져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주거 공간의 면적이 좁더라도 집 안에 머무는 시간이 많지 않거나 계속 집에 있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다. 이제는 달라졌다. 그렇다면 집은 얼마나 커져야 하고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크기를 원하게 될까? 더 넓은 공간이라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다. 면적이 84제곱미터 정도는 돼야 넓게 느끼는 1인 가구도,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3인 가구도 있을 수 있다. 이에 주거 공간의 면적에 대한 사람들의 다양한 욕구가 표출될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향후 주거 공간은 어느 정도의 면적이 주목받게 될까? 기존 59제곱미터와 84제곱미터 면적은 여전히 인기를 이어갈 것이다. 그러나 이 면적만으로는 다양화된 대중의 욕구를 채울 수 없기에 새로운 평형으로 선보인 49제곱미터, 74제곱미터, 101제곱미터 같은 면적이 대중적인 평형으로 전면에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가장 크게 늘고 있는 구성은 1에서 2인 가구다. 따라서 이들이 쾌적하다고 여길 만한 면적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 전용 면적 101제곱미터는 기존의 84제곱미터 공간이 좁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선호할 수 있는 새로운 면적이 될 것이다. 아무리 1, 2인 가구가 많아진다고 해도 여전히 4인 가구도 많다. 특히나 4인 가구가 주택을 가장 필요로 하는 주요 구매층임을 고려하면 이들이 선호하는 면적은 당연히 부각될 수밖에 없다. 이 4인 가구 중에서 지금보다 넓은 주거 공간을 원하는 사람은 더욱 많아질 것이다. 3장 신축과 구축 아파트,
그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신축과 구축 아파트의 가격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헌 아파트의 가격이 26% 가까이 오를 때 새 아파트의 가격은 59% 넘게 올랐다. 이러한 현상이 그저 부동산 강세장에서만 나타나는 것일까? 신축 아파트 가격에 거품이 낀 걸까? 거품이라면 시간이 지날수록 거품이 꺼지면서 격차가 다시 좁혀질 것이고, 거품이 아니라면 이 정도 격차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확대되는 쪽으로 갈 것이다.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매겨진 신축과 구축의 가격차는 어떻게 책정된 것일까? 순전히 수요에 의해 정해진 것으로 봐야 한다. 즉, 좀 더 많은 사람이 새 아파트를 원하다 보니 신축의 가격이 그렇지 않은 구축보다 더 올라갔다고 봐야 하는 것이다. 이를 보면 미래에 대한 예측도 매우 간단할 수 있다. 앞으로 신축 아파트를 찾는 사람이 더 많아질 것인가 줄어들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된다. 결론부터 말하면 신축과 구축 아파트의 가격차는 앞으로도 더욱 벌어질 것이다. 물론 지역이나 상황에 따라 다른 현상을 보이는 곳이 존재하겠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신축의 가격이 더 크게 오를 것으로 본다. 그 이유를 알고 싶은가? 하나는 평면의 변화이다. 평면의 변화는 특히 전용 면적 59제곱미터에서 두드러진다. 신축 아파트의 경우 모두 방 3개에 화장실 2개다. 이는 구축 아파트를 매입한 후 아무리 멋지게 인테리어를 해도 바꿀 수 없는 부분이다. 게다가 인구 구조의 변화로 한 자녀 가정이 늘면서 면적은 59제곱미터만 돼도 충분하다고 느끼는 사람들 역시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친다. 두 번째 이유는 주차장이다. 구축 아파트의 상당수는 이미 엄청난 주차 전쟁을 겪고 있다. 과거에 비해 한 가정에서 차를 2대 이상 가지고 있는 가구의 비율도 증가한 탓이다. 구축 아파트의 치명적인 약점이다. 지하 주차장 여부 역시 그 차이를 더욱 부각시킨다.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매번 이웃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것도 힘든 일이다. 이러한 이유로 소비자들의 시선은 신축 아파트로 쏠리게 되었고, 가격이 많이 비싸더라도 기왕이면 신축을 사려고 하게 되었다. 4장. 비상을 시작하는 지방 거점 도시. 우리나라 지방 도시의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 일부에서는 앞으로 지방 부동산은 몰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한다. 그들은 자꾸만 올라가는 인구의 수도권 집중도를 근거로 둔다. 대한민국은 인구 절반이 수도권에 살고 있고, 이는 전 세계적으로 봐도 거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된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뭐니 해도 일자리 때문이다. 서울과 수도권에 일자리가 집중되어 있으니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오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일자리가 변하면 어떻게 될까? 바로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 지금까지는 서울과 수도권에 일자리와 교육이 집중되어 있어서 인구가 수도권으로 몰려들 수밖에 없었지만, 코로나 이후엔 상황이 매우 달라진다. 직장이 이동한다는 것이 아니라 직장은 기존 위치에 그대로 있다 해도 그곳에 직장인들이 매일 출근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화상회의 프로그램 같은 기술이 발전하면 교육이나 인맥 등의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 가능하다. 특히나 이러한 시대 변화를 예견이라도 한 것처럼 정부가 앞서 혁신 도시와 기업 도시의 건설을 추진해 2017년까지 지방의 거점 도시를 완공시켜 놓은 상황이다. 다만 이러한 의문이 들 수 있다. 코로나 이후에 지방 도시가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면 굳이 혁신 도시 같은 곳이어야 하는가? 지방마다 거점 도시들이 있고 그곳들은 이미 많은 기반 시설을 구비하고 있으니 사람들이 이곳으로 몰리지 않을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이제 부동산을 매수하는 주세력이 30에서 40대라는 걸 기억해야 한다. 아무리 지방에 거주하면서 일주일에 몇 번만 직장에 나가도 된다 해도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녀 교육, 쾌적한 환경, 풍부한 기반 시설이라는 건 변치 않는다. 지방의 기업 도시와 혁신 도시의 부동산 가격은 빠르게 상승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 수도권에 거주하는 이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도시의 주택들이 저렴하게 느껴지겠지만 지방에 거주 중인 이들 입장에서는 너무 비싼 도시가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주변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쉽게 빨아들이지는 못하겠지만 주변 거주자들 사이에서 지방의 신도시는 새로운 로망으로 부각될 것이다. 이들 도시가 지방의 강남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거란 이야기다. 6장 코로나 이후 학군의 미래. 코로나 이후 교육계에 큰 변화가 일 것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이미 온라인 교육 방식에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들까지 어느 정도 적응한 상황이다. 이제는 초, 중고등학교뿐 아니라 교육의 정점에 있는 대학의 교육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결국 우리나라의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이라는 것이 학생을 좋은 대학에 진학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좋은 대학 진학이라는 목표에 맞춰져 있던 우리나라의 교육 문화가 코로나 이후엔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 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위해 초중고 12년을 보낸다면 대학교 4년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결국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한 것이다. AI 관련 인재는 모든 기업이 원하는 매우 소중한 인력이다.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에서 AI에 관해 심도 있게 가르칠 수 있는 대학이 얼마나 될까? 답은 매우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사회는 이처럼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그 변화에 발맞춰 교육시킬 만큼의 노하우가 축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속도가 맞질 않는다.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교육은 한층 더 발전했다. 과거처럼 어느 대학을 졸업했는지에 인생이 좌우되는 시대는 완전히 지났다고 봐야 한다. 어떤 기술에 능숙한지, 어떤 전문적 영역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사회적 지위가 결정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지금까지 나는 장황하게 코로나 이후 변화될 교육의 미래에 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이제는 어이없는 결론을 내릴 차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교육의 변화가 우리나라 학군 부동산에는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 말은 학군 때문에 만들어진 부동산의 지위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뜻이다. 우선 교육의 미래나 시스템이 상당히 바뀐다고 해도 현재의 스카이 대학이 그 지위를 상실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물론 한간에서 서울대 폐지론이 계속 주장되고 있지만 현실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명문 대학이나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교들은 여전히 상위 1%의 엘리트들을 위해서 존재할 것이다. 결국 지금 대한민국의 학군이 좋은 대학 진학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고 이로 인해 부동산의 가치 또한 형성되었다면 그것이 하루아침에 변하기는 힘들 것이다. 게다가 학군이 단지 명문대학 진학을 위한 최적의 훈련 장소로서의 의미만 있는 건 아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인맥이다. 엘리트층은 엘리트층끼리,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어울리고 싶은 게 인지상정. 이러한 이유로 학군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 제 오디오북 잘 들으셨나요? 그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제가 영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